야, 이런 걸 어떻게 먹어? 구경도 못 하는데. 야. 어머. 자, 평양에서 열린 밀가루 음식 전시회입니다. 야, 이런 걸 어떻게 먹어? 구경도 못 하는데. 야. 어머. 여러 종류의 빵들이 여기 주방에서 하루에도 수천 개나 만들어지는데 호트도그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난 빵들을 봉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핫도그. 호트도그 H.O.T. 호트. 처음으로 진행하는 밀가루 음식 전시회에 우리는 인민들의 주식을 이용할 수 있는 20여 종 제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우리 옛날에 60년대 그 분식 권장했거든요, 나라에서. 선분식 정책. 예. 근데 지금 북한에서 밀가루 음식을 권장 안 하나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밀가루 가격이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올라서 난리인데. 예.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핫도그를 호트도그라고. 호트도그라고 하는데. 호트도그? 햄버거, 호트도그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난 빵들을 봉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게 한글로 좀 북한에서 좀 바꿔서 좀 많이 하는데 이걸 좀 영어로 썼네요. 아니 근데 여기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네요. 대성산 아이스크림 공장 준공식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에서 오름 보송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고 북한에는 우리로 말하는 패스트푸드점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뭐라 그래? 빠른 음식. 급속식당. 속성음식센터. 센터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그거예요. 센터는 왜 용어를 쓰면서 코카콜라라고 하고 와, 센터는 쓴다고요? 센터를 쓰면서 이제 센터 한자. 센터가 한자라고요? 센터가 한자라고? 센터. 뭔 소리예요? 되게 재밌는 조커다. 허자를 터로 하고. 센터가 한다고요? 재련된 새. 집터. 센터. 애기 재밌다. 한자. 네, 그렇게 하면 이해하겠습니다만.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스위스처럼 하고 싶은가 봐.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하얀 밀가루빵 잘 먹었는데 왜 자꾸 옥수수를 먹는 거야? 근데 옥수수를 심는 게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게 다 수학 품종이니까 싫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기는 싫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인민들한테 실사라고 신밀가루를 먹이겠어 이거거든요. 맞죠, 장군님? 맞습니다. 그게 하얀 밀가루로 나온다는 게 그게 밀가루가 수확량이 떨어진대요. 우리 북한 농토가 거의 산성화가 돼서 그게 굉장히 생산량이 낮거든요. 근데 하라니까 거기 뭐라고 그러면 종파군자라고 잡아가니까 지금 뭐라고 지금 그 농사를 짓는 거야, 밀가루. 그러니까 저 밀가루 제품 20가지 빵 만들고 카스테라 만들고 그러는데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에 김정일 때도 막 맥주 공장에서 맥주 나오는 거 보면 근로자들이 텔레비를 꺼버리는 거 아니야. 무슨 우리는 맥주 먹지도 않는데 무슨 못 하는데. 근데 지금은 좀 맥주가 늘어났는데 이제 또 밀가루를 하라 그러면서 저렇게 밀가루 음식을 장려하는 거 보면 스위스에 대한 추억도 아련하고 그리고 실제로 현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거야. 북한이 굉장히 큰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 있죠? 이게 뭐지? 예, 이 북한 간부들과 터번을 쓴 외국인들이 함께 있는 사진인데 조합이 너무 이상하죠. 뭐예요? 너무 이상하죠.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카레 먹으라고 그랬나? 카레는 아니고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따끈따끈한 사진인데
이 사진이 어떻게 찍혔냐면 북한 대사관에서 인도에 요청을 한 거예요. 쌀 좀 지원해 줄 수 있겠냐. 아이고.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쌀 지원 요청을 하면서. 그런데 북한이 인도뿐만 아니라 캐나다에도 밀과 콩을 좀 줄 수 없는지 문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차례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 때도 그러고 지금 정부 때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가 쌀이 좀 남아요. 많이 남죠. 많이 남고 우리 쌀이 되게 좋아요. 아, 그럼. 그럼요. 그리고 우리 쌀 남는 쌀 인도적으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도 다 찬성을 해요. 근데 그때 김정은이 안 받겠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자력갱생으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외부 지원을 받지 않겠다. 그래. 라고 외부 지원 불가침 방안을 본인이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 놓고서 인도한테 쌀 달라, 캐나다한테 밀 달라, 콩 달라. 인도 쌀이 좋았나? 인도 쌀은 아시다시피 날려요. 동남아 쌀하고 맞아요. 인도 쌀은 날려요. 알랑이니까. 북한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이 찰기진 밥이랑은 예. 성격이 멀어서 인도가 쌀을 지원해 준다 한들 북한의 의식주의에도 맞지 않고 위원장 나와서 꼭 제가 따지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밀가루를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북한이. 북한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옥수수 가루. 옥수수 가루도 지금 북한이 지난해에 최악의 옥수수 가루 생산량을 기록했어요. 중국으로부터 옥수수 가루 들여오지도 못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옥수수 밭을 엎고 거기다가 밀 심으라고 해서 더 준 것 같아요. 지금 이럴 때 합니까? 그쵸. 그쵸.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건 우리가 자급자족한다. 아니에요? 그처럼 외교관들한테 주는 과업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외교 대사관에 있을 때 90년도에 뭐 싱가포르 대사가 2월 16일을 맞으면서 찹쌀 216톤을 보냈으니 뭐 모범을 따르라는 식의 전문이 와요. 그러면 대사들이 다 압박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입쌀 20톤을 해가지고 그걸 실어주는 조건으로 남한까지 보냈거든요. 그때는 좀 그렇게 예둘러서 식량 외교를 했는데 고난행군 때는 공식적으로 식량 외교를 합니다. 그래서 식량을 그러니까 좀 잘 산다는 나라들은 다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리고 왜 몇 년 전에 북한에서 홍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예. 홍수 피해가 나면 그 홍수 피해 난 그림을 외교관들한테 줘가지고 중동이든가 잘 사는 나라 같은 데 가서 보여주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도와달라. 그러면 유엔 제재가 걸리니까 보내기가 힘들다. 그럼 우리가 중국 주재 어느 나라 대사관에 우리가 임무를 줄 테니까 중국에서 사가지고 들어가게 하라.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쌀 50톤을 가지고 들어가서 국기원장 이급받고 이런 거를 한다고. 심양이나 어디로 보내주면. 그걸 보내주니까 이게 제재 때문에 실제로 주는 거 돈 송금하는 걸 못하니까 중국을 통해서 다 우회해 사는 거로 그렇게 좀 바뀌어서 그렇게 한다고. 북한 외교관들이 이 쌀을 받으려고 다른 나라에 가서 얼마나 수모와 치욕을 당하는지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막 얼굴이 뜨거워요. 뜨거운데 모든 대사관들이 사람별로 과제를 줍니다. 그리고 월 되면 식량을 얼마나 들어왔느냐. 그래서 식량 공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외교관 생활을 유럽에서 했기 때문에 다 이거 저 쌀을 받아내요. 가서 영국이나 또 제가 덴마크하고 스웨덴에 있을 때 외교부에 찾아가서 식량 좀 주세요 하면 그분들이 처음엔 욕을 합니다. 당신네가 지금 식량 사정이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미사일 만들고 핵실험하고 하면서 돈을 쓸데없는 데 쓰고 우리한테 와서 쌀 달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엄청 들이 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니 우리가 미사일 만들고 핵실험하는 게 우리 때문이냐 미국 때문이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 욕을 하다가도 마지막엔 줍니다. 아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으니까 어떡하겠어 줘야지라고 해서 세계 식량 계획을 해서 주는데 못 사는 나라도 가서 쌀을 달라고 해요. 제 친구가 방글라데시 대사였는데 방글라데시 대사인데도 북한에서 쌀 지원 계획이 내려오니 외무성에 찾아갔습니다. 외교부에. 그래서 국장한테 찾아가서 쌀을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일 처음에 국장이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은 이거 북한 대사가 와서 방글라데시에 주겠다는 건 줄 알았습니다. 왜? 방글라데시는 받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북한 대사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다른 거는 좀 철이라든가 뭐 이런 소비재 이런 거는 받겠는데
쌀만은 우리도 좀 남아서 쌀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대사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요, 우리가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좀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대사가 저 국장이 얘기를 안 하고 한참 쳐다보다가 책상을 탁 치면서 야, 세상에 방글라데시 보고 와서 뭘 달라는 나라도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잠깐, 내가 이거 당장 청년한테 보고하겠다. 이게 우리한테 경사다, 우리나라에는. 이거 우리한테 와서 뭘 달라는 게. 내가 청년한테 보고해서 내가 이거 꼭 주겠으니까 걱정하고 가 계시라고. 한 달 만에 방글라데시에서 총리가 결정해서 쌀을 식량을 줬습니다. 줘서 이제 북한에 실어 보냈는데 그때 주면서 하는 말이 정말 영광이라는 거. 자기네 나라가 생겨서 방글라데시에 와서 쌀을 달라고 요구한 나라는 북한의 처음이라는 거. 다른 나라에 원조한다. 외교관 분들이 이제 뭐 식량 뒤려고 하는 거 수치스럽다고 했는데 그 수치스러운 뒤려한 쌀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주민들은 배급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북한 시스템은. 전쟁 접근 전략미라고 하거든요. 전략미 쌀을 꺼내고 외국에서 들어온 쌀은 거기다 넣는데 북한은 이 쌀을 보관하는 그 쌀 창고 갱도인데 거기에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풍 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쌀이 북한에서는 똑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팽이가 쓰면서 냉동을 안 하고 쌀이 이렇게 똑똑똑똑해서 완전 덜처럼 시퍼렇게 돼서 똑을 진 쌀을 주는데 그 쌀을 꺼내고 방금 도착한 쌀은 새로운 넣고 거를. 그래서 그 권팽이 쓸고 북한 똑진 쌀을 넣어놔주고 군인들한테 아니, 하고.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 아우, 미안해. 햇살이 맛있는데. 자, 해외 IT 개발자 이력에 여러 사람들의 이력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북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IT 기업에도? 헤어 모델 사진을 도용해서 한국의 IT 업체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자, 2023 트렌드 노스코리아 첫 번째 키워드는 남조선 기업에 취업하라입니다. 이게 지금 황당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뭐 작년이죠. 2022년 7월부터 공론화가 됐던 얘기예요.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국 CNN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전 세계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 등등등의 북한 해커가 신분을 위장하고 정식으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사실이 폭로가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연봉은 우리 돈으로 4억 원 정도 되고 한 90%는 다 이제 북한으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뭐 자기 체류 비용으로 썼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엄청난 거죠 지금.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한 업체에게는 미국 정보 당국이 직접 통보를 했어요. 지금 당신이 고용하고 있는 그 IT 전문가 북한 공작원이나 그랬더니 그 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이 사람은 분명 중국인이라고 했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북한 지금 공작원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해고를 했는데 그때 사장이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쫓아내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였다. 일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미국 실리콘밸리와 전 세계를 넘어가지고 이제 북한 해커들이 우리나라 IT 업체에도 신분을 위장해서 취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당연히 이제 북한 국적으로는 이력서를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 또는 중국인으로 위장해가지고 지금 그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사진도 헤어 모델, 잘생긴 모델들의 사진을 인용해가지고 이력서에 붙인다고 하는데 제 사진도 도용될 뻔했어요. 헤어 모델 사진을 도용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무리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이 중간중간 업무 때문에 화상통화를 할 것이고 하다못해 그 전에 면접도 화상통화로 했을 텐데 그게 왜 적발이 안 됐을까요? 보통 이제 면접 볼 때 화상 면접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화상을 딱 켜게 되면 신분을 속였다는 게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영화 보면 나오잖아. 통화가 안 됩니다. 통화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통신이 잘 안 되는데 채팅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들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99% 북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와. 또 이제 해커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가까운 나라들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 많이 나가서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게 뭐 해외 벌목공으로 내보낸다거나 뭐 식당 종업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북한이 뭐 군사훈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군관들도 파견한 게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내보내는 일종의 새로운 컨셉이죠. 그래서 이제 IT 쪽으로 사실은 위장 취업을 해서 나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해커인 거죠. 그래서 뭐 중동 국가들도 많이 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내보내는 거죠. 위장 취업도 위장 취업인데 국정원이 사실은 걱정하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한 사이버 공격이 그 어느 때보다 올해 2023년에 가장 거세질 것이다 라고 사실 전망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북한이 작년 한 해 해킹으로 훔친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요? 정보기관 추산으로 무려 8천억 원입니다. 무려 8천억 원입니다. 8천억 원. 난 넘으면 넘을 더 많을 거 아니야. 나도 넘을 거라고. 북한이 기억해 보시면 작년에 미사일 도발을 38번 그리고 7차 핵실험도 지금 임박해 온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과 무역을 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위원장 동지 나와 있지만 북한이 공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2023년에는 이 사이버 범죄에 더욱 더 집중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사실 김정일 때부터 이 해킹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해서 동남아에서 해킹 사업을 지도했던 사람이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그분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북한 해커들이 이제 18살에서 19살 때 천재들을 뽑는데요. 그래서 21살까지 일을 시킨대요. 22살 되면 머리가 굳었다고 해임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수준이 세계 탑 수준인 애들 정말 천재들만 뽑아가지고 한 달에 해커들한테 주는 돈이 2,000불이래 월급이. 2,000불이. 뉴욕주 북한 대사가 한 700, 800 정도밖에 못 하는데 대사보다 거의 한 2.5배 정도 돈을 애들이 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그만큼 걔네들이 많은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체류비를 제하고 모든 것을 다 공제하고도 본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2,000달러면 얘네들이 적어도 2만 달러나 20만 달러씩은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도 할 이유가 없는 애들이. 탈북도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얘네들은 딱 그냥 방에다가 떠놓고 계속 프로그램만 만들게 해서 그냥 딱 감옥처럼 생활을 시킨대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는 이유가 북한이 무기 팔아서 한 10억씩 벌던 애들도 있었거든요. 최근에 보면 무기 팔아서 버는 돈이 한 2, 3천만 불밖에 안 된다. 못하지. 그리고 봉제로 좀 벌고 근로자 월급으로 버는데 해킹은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뭐 심지어 몇 년 전에는 방글라데시 은행을 쳐서 맞아요. 8천만 불을 가져갔잖아. 그래서 난 그거 뭐 분노한 게 좀 너무한 게 방글라데시가 그게 힘든 나라잖아요. 저 때리고 싶어. 저 때리고 싶어. 그 힘든 나라에 8천만 달러를 훔쳐갔으니 사실은 이 북한이 다 미사일 핵 만드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 걱정하잖아요. 그렇지. 돈이 어디 있냐. 어디 있어서 이렇게. 근데 이제 김준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38차례 걸쳐서 수십 발의 미사일을 작년도 쐈는데 그게 대체로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5억여 달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전체 주민들이 먹을 식량 한 50일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거기에 쓰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쓰니까 점점 더 나쁜 거죠. 점점 더 나쁜 거죠. 더 때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비트코인 탈취 사건의 약 60%가 우리 공화국의 해커들의 소행입니다. 우와, 60%가요? 북한은 해킹을 끝없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해킹에 관련돼서 초강력 휴민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로도 털리신 분입니다. 흘렸어요. 태영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태영호 의원실입니다. 기자, 외교 전문가들에게 뿌려진 이메일인데요. 실은 태영호 의원이 아니라 김숙희가 보낸 겁니다. 김숙희, 우리 주요 국가기관을 교란시켰던 북한 해킹 조직이죠. 태영호 의원실 비서 이름으로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에게 발송된 이메일입니다. 세미나 참석에 따른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며 첨부 파일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북한 해킹 조직이 보낸 사칭 메일이었습니다. 다 해서 다 끝나고
5월 7일 아침 11시경에 네. 저희 의원실을 사칭하면서 이런 메일이 이제 나갔어요. 아, 의원실 이름으로? 의원실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태영호 의원실 암흑의 비서관입니다. 마지막에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 발제하신 분들, 그분들에는 사례비 지급 의뢰서를 작성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 이제 사례하겠습니다. 어떡해.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이거 보면 저희들이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런 세미나를 한다고 냈고 또 많은 분들이 참가했고 또 토론회자를 하면 거기에 대한 토론회 집을 만들어서 이제 다 배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세미나 끝나면 오지 못했던 전문가들은 어제 가서 누가 어떤 주제로 발제했는지 저걸 이제 열어서 그 토론 내용을 보게 돼 있고 자기가 발제하신 분들은 저 안에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사례비 뭐 이름, 주민등록번호 다 써서 다시 메일로 이제 보내면 거기에 해당해서 이제 국회에서 발제 사례비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 국회에서 의원실에서 진행되는 건데 어떻게 이걸 딱 알아가지고 딱 이렇게 보낸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뭐 모르게 문장 구성도 딱 맞게. 딱 같아요. 비서 이름은 진짜 있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이름이요? 진짜 비서 이름. 알고 있네. 둘 다 보고 있네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네요. 다 보고 있는 거죠. 며칠 있다가 경찰에서 저희 의원실에 전화 쩌르릉 왔습니다. 이 견본 자료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의원실 거래 분명. 아니 이거 진짜 안 보냈어. 이거 우리 거잖아. 누구도 이거 보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제가 다시 저희들은 그런 거 보낸 거 없습니다. 지난 12월 초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열어봤다가 정말 홀리스러운 일을 당했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저한테서 뭘 왔다 할 때는 꼭 저한테 확인하시고 열어보시지 않으면. 아니 저한테 주기적으로 안보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요? 맞으세요? 가끔 가다 보내는 것도 있죠. 아니 이거 무서운데? 차단해. 차단해. 아니 아까 저기 비서의 이름도 실제 실존하는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기 지금 메일 내용에 전날 세미나라는 게 언급이 돼 있는데 그 전날에 진짜 실제 세미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야 이게 다 파악을 하고 있구나. 시간적도 전날에 했기 때문에 통상 그 다음 날에는 저런 후속 절차를 합니다. 행정 절차를.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다 알고 그 평균 시간을 딱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딱 정리를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걸 조금 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북한은 이미 소기의 성과를 이룬 거예요. 트렌디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누구누구 있구나 라는 걸 다 털어갔고 그 사람들 PC에는 뭐가 있구나 털어간 거예요. 근데 이번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옛날 랜섬웨어는 돈 벌라고 그냥 클릭하는 순간 몇 시간 있다가 자동적인 계산에 의해서 컴퓨터가 잠겨요. 근데 요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랜섬웨어로 잠기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감염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건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요거는 그러니까 내 PC가 투명하게 저쪽으로 운영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킴스키라는 그룹이 북한의 해커 집단이 한 건데 얘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걸렸다, 당했다 라는 사실을 인지 못한 채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얘들은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요거를 우리 당국이 어떻게 쫓았냐면 한수원을 킴스키가 해킹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원전 도면 빼갔어요. 그때 썼던 수법과 동일한 수법이에요. 그렇구나. 아니 저는 태영 공사님께 궁금한 거 두렵거나 불편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게 뭐 다들 이번에 처음 생겨서 놀랐는데 저는 이게 늘상 있는 일입니다. 뭐 항상 이거 이렇게 보도에 계속 나와요. 보도에 계속 나와요. 몇 장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이거를 문자까지 들어갔다. 몇 장을 준비해 오신 문자까지. 그러니까 저도 대단히 주의하고 또 특별히 경찰과 국정원에서 제 거에 대한 거는 지금 항상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렇다나니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 저는 근데 많은 경우 요래 하나는 버리세요. 그러면 이 컴퓨터, 핸드폰 이거 하나도 쓰지 못하고 바로 버려야 돼요. 그게 확실해요. 크네. 내가 되게 커요. 어머 어떡해 진짜 닮았다. 리설주 진짜 많이 닮았다.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시험 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해 주시며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힘껏 터쳐 올렸습니다. 이거 진짜 완전 머리 스타일도 너무 리설트랑 똑같아. 검은 옷을. 아들, 딸, 아들. 둘째 공개. 이거 남조선에서 자꾸 다른 애들 보고 자꾸 주애라고 하더라고. 체국에 대한 요라의 사랑과 정으로 용암마냥 돌아본다.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그냥 확 공개해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그 북한 전문가들 중에서는 방금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분석한 분도 있어요. 너무 짧아 본데 김정은 아빠 눈에서 봤을 때 되도 않는 애를 근데 우리가 보기엔 걔가 더 이쁜데. 얘가 더 이쁜데 아빠 눈에서 볼 때는 복스럽지도 않고 부티나지도 않은 애를 김정은 딸이다라고 하니까 하도 열받아서 진짜 딸을 공개했다라는 분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작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근데 딸을 공개한 현장이 조금 거시기 했어요. 맞아요. 화성 17형 시험 발사 현장에서 성공했다면서 딸을 처음으로 공개를 한 거거든요. 그때는 극존칭까지 쓰면서 보도를 하고 그 이후에 반응이 좀 안 좋았나 봐요. 북한이 느끼기에. 그래서 화장도 하고 엄마랑 똑같은 옷에 엄마 스타일의 올림머리까지 하고 더 예쁘게 풀면서 다시 주애를 2번 등장을 시켰는데 그 뒤로 계속해서 주애를 자주 등장시키고 올해 딱 초 1월 1일 에도 북한이 주애의 최근 근황을 또 공개했어요. 이번엔 화성 17형 미사일의 대량 생산 공장 딸과 팔짱을 끼면서 또 딱 대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각에서는 어차피 이 주애라는 딸이 후계자 구도에서는 제외돼 있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공개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더불어 이제 핵과 미사일이 미래 세대의 북한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안전 보장 수단이다. 라는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건데 두 가지를 함께 딸과 화성 17형을 같이 자꾸 이렇게 같이 연관짓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고 박사님 그 김정은이 진짜 딸을 데리고 나온 뭐 혹시 뭐 그런 왜 공개했을까요? 4세대 후계자 준비 밑밥이 아닐까. 그러니까 어디선가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고 있을 거고 김정은이 어쨌든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떻게 되면 또 4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뭐 추측을 주기에는 충분했을 것 같고요. 사실은 김일성의 다른 자녀들은 봤는데 김정일의 자녀들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개를 했단 말이죠. 첫 번째 드는 의문. 혹시 2020년도에 아프다 그랬던 게 사실이 아닐까? 그리고 7차 당대회에서 왜 총비서 대리인을 굳이 만들어 놓고 임명을 안 할까? 맞아요. 그리고 왜 갑자기 딸을 데리고 나올까? 이런 것을 쭉 한번 종합해 보면 저게 무슨 밑밥이 있을 것 같다. 뭐 너네 딴 생각할 필요 없다. 내가 잘못돼도 내 밑에 또 어떤 아들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너네 딴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6년 말에 왔는데 한국에 2016년까지 북한에서 김정은의 첫째가 아들이냐 딸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제가 듣은 바도 없고 아는 사람은 거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연 김주애가 둘째고 그 위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아들이 만약에 있었으면 북한은 이제 아들은 혁명의 대를 잇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원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이런 소문이라도 돌았겠는데 그런 소문이 전혀 안 돌았고요. 그다음에 해외 대사관들에는 어떤 지령이 자주 오는가 하면 애들과 관련한 걸 뭘 보내라는 지령이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딱 김정은의 자녀들 거 아니라 어떤
뭐 놀이감이라든가 뭐 어떤 그 새로 나온 게임 자료라든가 이런 걸 많이 보내라고 하는데 아들과 관련한 걸 뭘 보내본 적은 내 기억에 아무리 뒤돌아봐도 없은 것 같아요. 그러네. 영국 계시대요? 네. 주애라는 이름도 뭐 북한이 발표한 이름이 아니고 로드맨이 데니스 로드맨이 북한에 갔을 때 그게 2013년인데 딸 이름을 주애라고 했고 자가 애를 안아봤다고 했어요. 인터뷰에서. 로드맨이요. 그러면 지금 다 데리고 다니는 주애가 2013년생이라면 김정은하고 식사하는 어찬이든 만찬이든 술 먹는 자리에 2013년짜리 그 애기 투병 같은 걸 데리고 나갔다는 소리인데 북한에서는 아무리 그래도요 그렇게 한 살도 안 된 애를 산모가 그것도 이렇게 행사와 같은데 데리고 나갔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때 만약 로드맨이 정확히 듣고 안아봤던 애가 김주애라면 얘가 바로 2010년대 대나 첫째 주애가 아닐까. 그래서 적어도 2010년으로 생각하면 2-3살 됐을 때는 아빠하고 따라서 데리고 나왔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번 안아보고 내가 안아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뭐 로드맨한테다가 우리가 다시 전화로 당신이 그때 안아본 애가 한 살도 안 된 뭐이 장만 애기냐 베이비냐 아니면 2-3살짜리 제 발로 걸어다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설득당했어요. 왜냐하면 애가 너무 크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우리 영상 보면서 제일 많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으니까 크네. 북한 사람 치고 김정은이가 키가 큰 편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근데도 애가 저만. 근데 애가 벌써 저만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김주애가 2013년생이라면 지금 9살이라는 소리잖아요. 9살 치고는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애를 키워봐서 하는데 딸내미인데 1살 반까지는 우리 딸 보면 아들이 아빠 닮았네.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 그래서 막 머리띠 분홍색 해주고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이 재밌는 수칙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게 지금 로드맨이 인터뷰에서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한다면 이제라도 로드맨한테 당신이 가서 그때 2013년도에 안아본 게 베이비냐 아니면 뭐 애냐 몇 살짜리 애냐 다시 물어보면 썬킴이 전화해서 그러면 이 모든 우리 이 불필요한 논쟁 끝. 전화합시다. 자, 우리 국정원이 로드맨에게 그거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을 것 같아요. 물어볼 것 같아. 통해서 쿠션으로. 물어봤대요? 그건 제가 정확히 밝힐 수는 없고 그건 제가 정확히 밝힐 수는 없고 이 궁금증이 너무 합리적인 궁금증인 거예요. 그래서 6년 전 최대 감심사가 김정은에게 첫째 아들이 있냐 없냐 그리고 나서 둘째 주애가 밝혀졌고 3년 전에는 셋째가 아들이냐 딸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국정원 플러스 다른 것을 취재해봤는데 첫째 2010년생 13살 된 아들이 있는 거는 우리 정보기관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크로스 책, 뭐 꽈트로 책 여러 번 체크했더라고요. 걔 머리 길러가지고 지금 딸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주애가 너무 큰데? 그래. 라는 의문점과 관련해서 우리 정보원이 다른 루트로 주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애의 성장 과정을 다 일일이 체크해와서 파일을 만들었는데 그 주애 성장됐을 때 우리 국정원에서 분석한 파일이 되게 흥미로워요. 성장하는 내내 다른 또래에 비해서 발육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게 있었어요. 이런 그 정보 분석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빠가 정말 너무 크긴 해요. 굉장히 잘 먹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 남자 아이들에 비해서 여자 아이가 더 빨리 자라고 그 뒤부터는 서서히 자라고 남학생들이 더 크게 자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정원이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고요. 우리도 긴가민가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얼굴과 주애의 얼굴이 일치했고 이름도 주애로 특정을 했고 우리가 체크하고 있었던 신장과 체중이 지금 딱 공개됐던 것과 일치한다 라는 보도가 있어서 둘째 주애랑 첫째 아들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종합검진 내시경 받는 기분입니다. 왜 이렇게 내 속내를 잘하는지 대단들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등장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부인을 공개하는 일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 정상들은 항상 퍼스트 레이디와 함께 다니잖아요. 그런데 리설주와 처음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스위스에서 이제 서방 물을 좀 먹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대통령실이나 오바마 같은 것도 아이들하고 노는 모습들 보여주고 그다음에 영국 왕실이나 일본 왕실에서도 항상 그 왕녀들
또는 왕자들 그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이제 편승한 것 같아요. 따라하기. 편승하면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다른 나라에서 뭐 대통령 아들이다라고 한들 뭐 장관이어서 인사가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사성 장관이 완전 좀 맞아요. ful거 인사가 진짜인 거야. 왕이네. 이거 완전 봉건왕조죠. 왕실이다. 왕실이죠, 왕실. 네, 왕실 문화에 그걸 갖다 지금 약간 벤치마킹 해가지고 보기 좋은 것 같고 그치. 실제로 효과도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미사일도 하도 쏘니까 식상. 이제는 그 뉴스거리도 안 돼. 또 쐈어, 또 쐈어, 또 쐈어. 근데 이번엔 뉴스거리가 엄청나게 됐죠. 외국에서도 약간 외국의 피드백을 받기도 좋고. 아빠와 그래파스, 아빠와 ICBM. 굉장히 이슈가 됐거든요. 우리 밤에 우리 아빠가 남조선으로 ICBM으로 한 손에는 ICBM을 가지고 오셨어요. 뻥뻥. 우국 강경의 대업을 성취해 나가시는 시세 청춘 명장을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판호를 터쳐 올렸습니다. 우와. 29번에 걸쳐서 어머, 어머. 1만 명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짱이다. 보이지도 않는데. 한생토록 잊지 못할 영광과 행복의 시각을 맞이하게 된 청년 학생들의 가슴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로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빽빽하네요.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오하이어를 맞췄어요, 안 돼. 아이고. 사진을 찍어도 어떻게 저렇게 찍었을지. 사람 너무 많은데. 벌집 같네, 벌집. 빽빽하네요. 아니 정민동무. 예. 아니 이거 지금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운데 있는 거 안 보였습니까? 저 안 보이는데. 안 보였어요? 내가 지금 딱 가운데 앉아 있는데 주위 그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네. 너무하잖아. 진짜.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진을 저렇게 찍어? 아니, 보통 북한에서 저희도 1호 사진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뭐야? 보통은 그냥 300명 이하 정도의 촬영을 그러니까. 하는데 정말 올해는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대학생들하고도 찍고 뭐 군인들하고도 찍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쉽게 보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북한에 있는데 이렇게 1호 사진을 김정은하고 같이 찍는다 이러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분 보장. 이거는 프리패스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요것만 딱 내밀면 뭐 내가 당 간부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 점수도 더 잘 받을 수 있는 거고 조금 북한 사람들한테는 뭔가 신분을 조금 업시키는데 포상 같은 것과 조금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남발을 내 얼굴임을 증명하는 나만 아는 거예요. 국민들은 기가 막히게 잘 맞아.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아니 근데 이렇게 1호 사진을 남발을 하면은 뭐 옛날엔 그랬을지 몰라도 요즘은 희소 가치가 이렇게 남발을 하면 희소 가치가 떨어지고 마치 중세 시대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남발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런 단체 사진은 이젠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희소성이 떨어지고 맞아,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개별 사진이라든지 뭐 몇 명 그저 같이 찍은 사진 이런 게 좀 한 50명, 자료에 남는 거지. 30명. 아 이거 자료에 남긴 남아요. 뭐 김정은과 단체 사진 찍었음 이런 건 남는데 아 이거 너무 저기 집으로 보내줘요, 저 사진? 보내주고 집에 갑옷처럼 걸어놓죠. 그렇게? 그렇죠. 아니 뭐 이 자리에 1호 사진 찍은 분들 당연히 이제 우리 고 박사님은 우리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는 뭐 개성시민회의 위원장 하셨으니까 집에 뭐 사진이 한 10대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게 뭐가 좋은가 하면 숙박검열이랑 들어오잖아요. 북한은 숙박검열이라는 게 인민반이나 동주재원이나 동보위원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진 보면 위압감을 느껴요. 맞아. 이 집은 함부로 다룰 집이 건들지. 아니다. 1호가 내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1호가 내다보고 있는데 얼몇 장이. 근데 외국어혁명학원의 김일성이가 1969년도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 제일 뒤에 한 두 번째 줄에 섰는데 그게 나무로 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무 단이 사람이 다 올라서면 휘청휘청해. 그래서 떨어지는 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외고 혁명학원 때 찍은 사진이 있고 네. 단독 사진 3명 찍은 거는 마다가스카르 디디에 라치라카 대통령, 김일성 그리고 통역. 그걸 집에다 갖다 주는데 아주 크게. 그걸 평촌구에 있는 집에다 갖다 걸어놨는데 동사무소나 동주재원이나 안전원이 우리 집에 와서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숙박검열 들어와서 불 켜놓으면 이거 증명서 내놓으라는 소리도 못할 정도로 뭐 그 정도고 이게 사실 인사문건에 자기가 쓰긴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서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이건 가정이 가보죠.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 아버지 김정일 때만 하더라도 별명이 은둔의 지도자였어요. 그렇지. 그래서 1호 사진이 희소했어요. 그래서 모르고. 고영한 박사님이나 특히 태영호 공사님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도 최상의 엘리트시니까 네. 가족적으로 1호 사진이 굉장히 유효한 영광 있어라 이런 게 됐는데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이 김정은 1호 사진만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거든요. 저희 동아일보에도 사진 기자 그 선배 중에 북한학 박사가 있는데 북한의 1호 사진만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들어보니까 김일성, 김정일까지는 1호 사진이 연구 가치가 있었대요. 희귀하니까. 그리고 그게 북한 사회에서 먹히니까. 완전 먹혀. 그런데 김정은 시대 때 들어서는 김정은이 너무 자주 찍고 너무 많은 사람이랑 찍고 하니까 1호 사진이라는 자체가 학문적으로 분석할 가치가 떨어진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화성 17형 헬기에서 후두둑 군인들이 떨어지는 거 방송되잖아요. 예전 같으면 1호 사진 촬영의 사고다? 공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북한 스스로도 워낙 1호 사진이 많으니까 뭐 이 정도 해프닝쯤이야. 그냥 방송에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네. 미디어 쪽으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정치 쪽으로 맞아요. 가버린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이게 아우라가 있었거든요. 1호 사진 그래. 맞아요. 아우라가 있고 집에 위압감이. 걸어놓으면 그게 러시아에서 말하는 이권이에요. 성상. 그렇지.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미지 정치거든요. 일상적인. 왜냐하면 요즘도 옛날엔 나가면 책에다 사인해서 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사진이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뭐 셀카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거기 맞춰 들어가는 가운데 사실상 그 1호 사진의 아우라가 지금 사라지고 약간 대중문화화 되는 경향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중요한 거는 올해 이제 젊은 세대들을 많이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진 찍는 거를 보면은.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은이 집권해가지고 군사 퍼레이드를 근 한 9차례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보면은 젊은이들 왜 공략을 하는가. 그리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 김정은이가 아까 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정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1950년대 할아버지 때 세대들하고 지금 세대들하고 세계관이 가치관이 다릅니다. 너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50년대 김일성이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친 그 사람들의 혁명 정신을 배워서 김정은에게 좀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디어 정치를 좀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 누구 하나는 이거 하다가 죽을 거라고 봐. 아 이거요? 사진 찍어서 이거 하다가 손 잘릴 수 있어요. 야, 나는 아니 근데 그 김정은도 했었잖아. 그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 우리가 시키니까 자기도 했어. 이거 맞아. 이거 김정은 이거 했다. 이거 알아? 김정은이 손한테 했던 건 이게 뭔가 이게 미사일 날아가는 두개 동시에. 발사하고 있는 거지. 지금 1호 사진 얘기를 쭉 했는데 1호 사진 뭐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같이 찍는 사진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김정은이 혼자 찍은 사진을 굉장히 열광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진인지 보죠. 연결 아니야? 아 제일 왼쪽이 김정은이에요? 네, 김정은입니다. 봐요. 궁리하죠. 네. 아니 이 사진이 바로 그 SNS 그 미국 SNS 그 네티즌들이 사이에서 화제가 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의 제목도 있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어요. 바캉스 소녀 김정은입니다. 뭔가 바캉스 온 것 같은 이 소녀 같다는 어떤 그런 제목을 했었는데 아니 위원장님 이 사진 어떠세요? 어디서 찍는 거야? 내가 정말 이 게시물 때문에 그 분통이 터져서 며칠째 잠을 못 잤어. 아, 이 미제 승냥이 마냥 이 패션에서 뭘 한다고? 이거 이 패션이야. 이 세련된. 진짜 찍은 거 맞아? 아니면 그냥 누가 흉내낸 거예요? 뭐예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 김정은. 진짜예요. 김정은. 이게 그 김정은의 화이트 바캉스 룩이라고 일명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좀 이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하얀 재킷을 입고 이제 밀짚 모자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이거를 SNS에다 올리면서 이게 화제가 된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화제가 된 건 아니고 이제 애초에 저 그림 자체가 지금 퍼지는 제목이 인스타그램 베이케이션 걸이잖아요. 인정은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인스타그램 베이케이션 걸들이 보통 올리는 이 바캉스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의 컨셉을 김정은이 똑같이 거의 따라다시피의 사진을 찍으니까 그렇지. 세 장의 사진을 모아서 일종의 조롱을 하는 거죠. 근데 저게 영미권의 젊은이들이 저거 많이 해요. 상대국 지도자들의 패션 가지고 약간 조롱하는 거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체게바라한테는 네가 무슨 공수부대원도 아닌데 왜 베레모를 쓰고 다니냐. 베레모. 베레모 이거. 맞아. 피델 카스트로한테는 네가 무슨 산타크로스도 아닌데 수염 왜 기르냐.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저 헤어스타일 가지고 굉장히 또 한때 조롱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대통령 가지고도 조롱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 트럼프 전 대통령 헤어스타일 가지고 저게 가발이냐 아니냐 맞다. 그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건 많았지. 그러니까 하도 이제 한번 기자회견 할 때 이제 트럼프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쪽 어디 무슨 일보 출신이냐고 올라와 보라고. 어디 일보 출신? 머리 당겨보라고. 와가지고 머리 당겨보라고 해서 생방송 중에 머리를 당겨서 진짜. 진짜? 가발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의 패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진행하시죠. 진행하시죠. 덩키 교수가 왜 1900년대 이전 얘기만 하는지 알겠죠? 오래 해야지. 오래 가기 위해서요. 오래 가기 위해서요. 작년, 재작년 뭐 이렇게 골프 열풍이 닥쳤잖아요. 골프 그 열기는 안 식는 것 같은데 우리 김종민 씨가 골프 신입니다. 정말 연예계에서 이렇게 골프를 빠른 시간에 늘어서 정확히 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방송을 보다가 진짜 문자를 했어요. 맞아요.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너무 잘 치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실 이번에 골프 대회 나와서 3등을 했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아니, 사실 예전에는 골프하면 사실 어른들 약간 좀 연세 좀 있으시고 약간 중년들 어떻게 보면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20대 분들도 많이 좀 치시고 요즘 좀 많이 좀 유행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홀인원이 8,732회, 이분이 24,334회. 파5를 피칭으로 해서 홀인원을 하겠다. 와, 평양 골프장. 골프 선수들과 배워가던 또 일반 손님들도 처음 우리 골프장에 와보면은 여기 꼭 다시 와서 골프를 배우고 하는 흐름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골프장은 매우 재밌게 전개되었다. 몸 좋다. 제가 살 때는 골프가 뭔지도 사실 몰랐었는데 요즘은 간간히 북한 주민들도 친다고 해요. 이게 작년 겨울에 평양에서 골프 대회를 개최했었어요. 이게 평양 골프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골프 애호가들을 불러서 쳤는데 북한 용어가 워낙 되게 웃기잖아요. 헤드샷도 막 골박기라고 하고 이런 북한의 용어가 있는데 스트로크 플레이를 북한에서는 치기 횟수, 경기 방식이라고 해요. 굉장히 재밌죠. 예, 이번 경기가 치기 횟수 이제 경기 방식으로 진행됐었는데 이게 사실 북한 주민을 위한 골프장은 아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북한으로 유치해서 외화벌이 수단 목적으로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국경이 봉쇄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그 북한 주민들을 이용해서 내수 경제를 돌려보려고 그 안에 북한 주민들을 유치한 거죠. 이게 사실 뭐 김정은만 오케이 한다면 북한은 황무지인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관도 되게 좋고 그렇다 보니까 세계 어느 나라 정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럭셔리하고 호화스러운 골프장을 지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경쟁력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 사실 이 골프가 이 다른 스포츠들보다 사실 돈 들어가는 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인민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소개해 준다는 거면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라는 건가요? 사실 일반 사람들은 골프 쳐보지 못한 사람들이 90% 이상 아닐까요? 왜냐면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가 이제 묘양산이거든요. 묘양산에 가면 골프장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게 골프장인지 뭔지 모르고 아, 잔디를 참 예쁘게 잘 깎아놨구나 이 정도예요. 거기서 뭘 치는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뭘 친다고 생각을 안 하고 TV에서 가끔 뭐 이렇게 골프 치는 장면이 나오면 애들이 그거 흉내낸다고 했잖아요. 겨울에 오름 위에서 소똥 온 거 가지고 막 치기도 하고 소똥 온 거 가지고 막 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저게 사치고 우리하고는 관심이 없는 먼 세상 얘기예요. 아니 골프 치세요? 저는 그 당성이 워낙 좋아서요. 당성 프로자. 야, 그 당성으로. 지금도 치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의외다. 그런데 사실 골프라는 게 여기 TV 보는 사람들은 아주 북한에서 자연스럽게 골프를 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제가 2019년도에 온 분한테 한번 혼났어요. 아니 평양 골프장에 골프도 치고 미림 비행장 거기 승마장에 말 타러 간다는 때 돌았습니까 나보고? 거기 돈이 얼마 드는데 맞아. 그 가는데 택시비는 얼마고 외교부에서 일 안 하고 골프 치러 다닙니까? 어디 가서 말 타러 다니고? 맞아. 아, 좀 오신 지 오래된다면 북한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골프를 지금도 안 치는 걸 잘하고 있구나 이제 생각. 아니 근데 그 뭐 이게 북에서 오신 분들 골프 잘 치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아니, 이제 외교관들은 좀 치지 않나요? 그런데 영국인데 더군다나. 아니 골프 치다 탈북했잖아요. 아 진짜? 제가 2004년도에 영국에 파견돼 나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방금 이제 우리 고영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북한 대사관에 골프를 칠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외교관인데. 그때 2004년도에 바로 이분이 이분이 자료 사진. 영국에서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권정현이라는 프로님이 북한 대사관에 찾아옵니다. 와서 한국 사람. 네, 우리나라 사람. 한국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네. 이분이 와서 그때 당시 우리 북한 대사 후에 위엠상했던 이용호 대사에게 자기가 골프를 배워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골프로서 통일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북한 대사관에 와서 배워주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이분한테 골프를 배웠습니다. 몰래 이분이 아카데미에 몰래 찾아가서 이분이 몇 달 따라다니면서 골프 했는데 그런데 골프를 열심히 하댔는데 갑자기 정보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딸랑 평양에서 김정일이라는 데서 직접 남조선 괴뢰한 데서 골프 배운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고할 것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고할 것. 보고할 것.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아니 몰래 진짜 그야말로 몰래 가서 배우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했는데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뭐야? 한국인의 골프 배우는 주영 북한 대사. 아 이거 위험하다. 제보를 했나 보다. 밝혔네. 위험하다. 이 프로님이 우리 골프를 배워주고 저녁에 이제 그 영국에 있는 뉴멀든 한국인들 다니는 그런 한인 식당에서 이거 마시면서 야 요새 북한 애들한테 이거 좀 배워준다 이렇게 지인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옆하게 바로 연합뉴스랑 기자들이 식사다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고 보니까 그 이분은 뉴멀든에서 알려진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로구나 하고 와서 지켰죠. 지켜보니까 오후에 이제 몰래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차가 내고 내려서 야금야금 들어가서 배워. 그래서 죽을 뻔했고요. 제가 골프 때문에 제가 인생에 골프 때문에 2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슬 짓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난 원인은 그때 당시 북한 대사였던 이용호 대사가 비서실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그분의 아들이 그러니까 김정일의 가장 큰 측근의 아들이 대산이 용서해 준 거죠. 다시 말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고 두 번째로 제가 골프 때문에 죽을 뻔한 거는요. 평양에 영국 대사 데이비드 슬린이라는 대사가 왔습니다.
평양에 와서 생활해 보니까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뭐 재미없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에이 그러면 골프나 치자라고 그다음부터 골프 치러 다녔는데 골프채를 항상 차에다 놓고 다녔어요. 하루 식당에서 가서 식사하고 나오니까 뒤 유리를 까고 그 골프채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진짜로 유리를 까고 깐 자동차 그대로 몰고 외교부에 와서 제가 그때 연구 담당 부국장이었는데 만나자 나오라니까 나가니까 아니 채를 거저 도둑질해 갔으면 말로 안 돼 이렇게 차에 유리를 까고 이거 꺼내 갔다 당장 이거 찾아달라 이런 게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북한은요 대사들이 이렇게 항의하면 김정일한테 북한은 일보라고 합니다. 일보로 보고했어요 김정일한테.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당장 잡아라. 이거 못 잡아내면 큰일입니다. 잡으라. 그래서 이제 잡는 작전이 시작됐죠. 이거 누가 도둑질해 갔느냐. 조선인민군, 북한군 병사가 이걸 도둑질했는데 이 사람은 이게 골프라는 걸 모르고 가방에 하도 못 있으니까 그 안에 진기한 뭐 있는 줄 알고 깨고 가죽 가서 열어보니까 쇠덩이밖에 없어. 이게 뭔지 몰라 이 사람이. 분명히 값진 건데. 그렇지, 그래서 그다음에 이 멋있는데. 사람이 이걸 팔아야 되겠으니까 그 아이언만 꺼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여가지고 장마당에 갔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형이 장사꾼들한 데다가 장마당에 가서 이렇게 보이고 이거 안 사겠냐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또 이렇게 욕고 또 그런데 북한은 이거 우리 말하면 경찰 사회안전원이라고 하는데 안전원들이 이걸 도둑질해 간 사람이 골프채라는 걸 알고 도둑질해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북한에서 쓰지 못하는 거 모르셨어. 분명히 이거는 어디다 팔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골프채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모든 장마당에다가 이걸 팔려는 사람은 제보자가 했는데 현상수배 했는데 며칠 만에 또 하나 엮고 또 갔어. 가서 자 이런 거 하나 멋있는 건데 사는 사람 없냐. 바로 잡힌 거예요. 그래 2주일 만에 한나 그래서 그대로 된 골프채를 못 팔았지 뭐. 놓고 영국 대사 오세요 하고 가니까 찾아서 저 대사가 깜짝 놀랐어요. CCTV도 없는 나라에서.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았느냐. 이거 자기는 그저 와서 항연했지만 이거 찾을 생각은 꿈에도 안 했다. 그런데 이걸 딱 찾아오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골프채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거 팔려 이 말을 할 수 없고 그 정도로 우리 안전원들의 수준이 높다. 안전원들의 수준이 높다. 야, 이거 진짜 어디에 쓰는 물건인 거잖아. 그 정도로 골프에 대해서는 모르고. 대박. 백날 첫날 10년 100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합시다.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절대로 먼저 핵폭이란 비핵화란 없으며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까롭고 어려워 죽겠다고 하면서 7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쏘아냈어요.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장난질 올해 과연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7차 핵실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올해는 북한이 이제 공화국 창건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이제 75주년 꺾어지는 여기 북한에서는 정주년이라고 그러고 내년이 이른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70주년이에요. 맞아요. 여기서는 휴전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미제를 처음으로 때려 눕힌 나라가 북한이라 그래서 전승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계기들이 있는데다가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이런 계기들이 중요한 계기들이 있으니까 아마 북한이 올해 들어와서 긴장의 도수를 훨씬 더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7차가 될지 2개가 한꺼번에 터져서 7, 8차가 될지 또 3군데를 해서 7, 8, 9차가 될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북한이 핵탄두를 조그맣게 만드는 핵실험은 필요성이 꼭 있어요. 전술핵을 해서 노동 미사일에 실든 방사포 600mm 대형 방사포들 실어서 우리 전선에다 쏘곤 그런 필요성은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해놓으면
다시는 미국에 쓸 카드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언제 꼭 하긴 할 겁니다. 필요성이 있어도 하긴 하겠는데 그걸 보면서 할 거고 아마도 좀 더 뭐 한미 훈련이랑 좀 더 강화되는 그런 거 하면 하와이쯤에다 대고 진짜 정상 각도로 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영토인데요. 네, 미국 영토인데. 아니 근데 이 고영한 박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북한이 해볼 수 있는 도발은 종류별로 다 해봤어요 정말.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까지 안 해봤던 도발 중에서 그 수위를 끌어올려서 뭔가 임팩트 있는 도발을 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서를 신년사 대신 발표했는데 그 내용과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공표했어요.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서를 신년사 대신 발표했는데 그 내용과 수위가 굉장히 셉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공표했어요.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 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죄치는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 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전명했습니다. 핵 탄두를 늘리겠다,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1월 1일에 하는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고서 그 해에 우리 이제 농사 짓는다고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남북 관계를 농사 지을 때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번은 정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거기에다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정도와 전승 70주년이잖아요. 라는 걸 맞춰봤을 때 올해 어마어마한 도발이 있을 거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 군이 그제 내려온 북한 무인기의 당일 침범 경로를 공개했습니다. 자유로를 따라서 서울로 진입해 이 서울 광북 지역을 훑고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26일 오전 10시 25분 북한 무인기 한 대는 파주와 일산에 있는 자유로를 따라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성북구, 중랑구까지 내려옵니다. 군 당국이 도봉구와 강북구 일대도 지났다고 발표한 만큼 사실상 강북 전역을 횡단한 셈입니다. 진중호 교수님, 그 무인기 넘어온 게 뉴스가 크게 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이른바 비대칭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화력에서는 우리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재래식 전력으로. 그래서 이제 핵에 이제 의존하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공군력, 그다음에 정찰 위성 이런 데 절대적 열세거든요. 이것을 일거에 또 뒤집힐 수 있는 그 재래식 기술이 바로 이제 드론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한 대, 두 대가 왔다가 뭐 하나가 뭐 추락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5대를 내려보낸 거예요. 분다 분기에서 이남으로. 그 중에 한 대는 사실 서울 상공까지 올라왔고. 맞아요. 그 항적을 대충 추적을 해보니까 혹시 용산을 노린 게 아닌 게 이런 그 추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전국은 다 돌아다녔으니까. 예. 근데 나는 놀라운 게 그거야. 드론이 이렇게 멀리까지 조정이 된다고? 그럼요. 야, 연료가 그렇게 간다고요? 아, 요거는 그 드론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종하는 게 있어요. 근데 원격 조종으로 가는 게 있고 원격 조종 드론 중에서 멀리까지 가는 드론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취약점이 재밍. 상대국에서 방해 전파를 떨어뜨리면 방해 전파를 쏘면 이 드론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 군도 재밍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보낸 드론을 왜 못 맞췄냐 관련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잖아요. 이번에 북한이 날린 건 GPS 입력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2014년, 2017년에도 북한이 우리한테 쏘아보낸 드론이 다 GPS 좌표 입력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입력된 좌표대로 비행을 하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경공격 전투기에서는 파일럿이 이걸 봤대요. 근데 그 전투기에서는 총을 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민가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코브라 헬기도 같이 떴는데 코브라 헬기는 좀 느리거든요. 코브라 헬기는 민가에 피해 안 되게 자동 자폭 장치가 달려있는 발칸이 있는데 코브라 헬기는 느려서 또 이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한 전투기 조종사는 쏠 수가 없었고 드론을 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던 코브라 헬기 파일럿은 못 보고. 이거 뭐 그럼 또 보내면 또 문제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력시설을 공격하는 이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격추율이 한 70%, 80%. 그러니까 사실 10개 중에 7개는 떨어뜨려도 3개 정도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격추를 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거 쏘거든요. 미사일을 쏘는데 미사일을 어떻게 맞아? 이거 한 대가 2천만 원인데 미사일은 뭐 20억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전력 싸움인 거예요. 네, 이제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드론은 이 부피가 커집니다. 예. 드론 중에서 부피가 크고 요 큰 드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추할 수 있는 훈련의 시스템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무기를 탑재할 수 없는 드론이거든요. 카메라 정도? 그럼 전 직접 국방부 출입할 때 드론을 봤잖아요. 그거 하늘색? 요만해. 그 드론이 요만해.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사실은 뭐 위협적인 걸 달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은 나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드론에 관련돼서 뭐 국방비를 이제 책정을 했고 강화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겠어요. 이거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속 드론, 무인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지난 연말, 연초 이것들이 난리 아니었습니까? 네네네. 이 대응도 우리가 했어요. 예. 우리가 일단 무인기를 보냈죠. 예. 북한으로 보냈다가 우리 무인기도 무사하게 다 돌아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군 서열 1위 박정천이 새해 정초부터 전격 해임됐어요. 근데 이 박정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면 북한군의 서열 1위고 승진을 이렇게 빨리 고속 승진을 했던 적이 없을 만큼 김정은 군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박정천. 정말. 방사포, 미사일 개발 여기에도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인데 우리가 보낸 무인기 못 맞춰서 해임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을 만큼 박정천 동지를 해임하고 이용길 동지를 방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이 위원장 동지가 가장 약오를 만한 뉴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뭐냐면 북한이 지금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게 고체 추진 발사체예요. 예. 미사일을 북한이 지금 쏘는데 다 연료형 미사일을 쏘고 액체형 미사일을 쏘거든요. 고체 추진 연료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쐈어요. 얼마 전에 쏜 거 아니에요? 떴어요. 저 봤어요. 나 이거 UFO인 줄 알고. 너무 맞아. 되게 깜짝 놀랐어. 난리 우리가 났어. 봤던 사람 많아. 야간에 이거를 비밀리에 실험을 했거든요. 우리 고체 너무 추진 놀랐어요, 이거 보고.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를 했는데 우리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1단, 2단, 3단, 4단까지 다 분리 성공했어요. 와. 제일 상단부에 실려 있는 위성 분리 실험까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도 한 450km까지 완벽하게 성공을 했는데 북한이 이거 성공 못했거든요. 아니 근데 멋있긴 하다. 멋있죠? 이거 멋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민간 위성용으로도 이 기술을 이전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로를 발사했잖아요. 근데 기술이 다 좋은데 1단 발사체 이게 우리 순수 기술이 아니에요. 처음에 발사했을 때는 러시아 거였고 지난번에 발사했을 때는 우리 기술 반, 러시아 기술 반.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순수 우리 기술이거든요. 액체도 아니고 더욱이 고체죠. 네. 앞으로는 이제 우리 기술로 고체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으니까 위원장 동지가 가장 배 아플 뉴스입니다. 이 얘기들을 다들 이제 언론에서도 쉽게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고체 연료 발사체를 성공을 했잖아요. 여기서 딱 한 가지 조건만 더 더해지면은 지금 우리 ICBM 실험한 거예요. 뭐 안정권? 지금 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한 거예요. 딱 한 가지 조건. 핵만 실험. 대기권 재진입. 네.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우리가 확보하면은 지금 사실 우리 ICBM 팀 쏜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면 우리는 이걸 이때까지 엄청 하고 싶었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고체 연료 생산, 엔진 개발 이걸 허용 안 해줬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뜻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허용해줬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국회도 놀랐고 우리 국방가 이거 미국이 어떻게 허용해줬을까? 아니, 지난해 허용했는데 벌써 쐈다고? 바로 그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건 불가능해. 형, 그건 불가능해. 말을 계속 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건 그러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게 그 점이 제일 이제 제가 알아맞힐 때 아니 지난해 허용해 줬는데 벌써 해서 성공했다고 이거잖아요. 그거잖아. 우리 딸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결혼할래 해서 그래 했더니 다음 달에. 이거는 물밑 뭐가 있다는 거죠. 이걸로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우리 국방과학기술이 지금 올라섰는가를 짐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 올라가는 겁니다. 아니 지난해 허용해줬으면 못해도 한 5년이나 한 7년쯤 그때 가서 했는데 허용하자마자 이게 뭐 지금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게 인공위성 발사체라는 건 뒤집어 놓으면 ICBM입니다. 자, 재진입만 성공하면 우리는요 ICBM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대박이다. 정말 대박입니다. 되게 제가 보니까 남희석 MC님께서 이거 보시면서 그랬잖아요. 너무 행복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반대로 북한 주민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맞아. 그런 심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문제네.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러면 왜 저런 짓을 해라고 했는데 반대로 막상 우리 거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군사경쟁이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정말 그냥 정직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닥치게 되면은 맞닥뜨리게 되면은 정말 그 경쟁 구도였어요. 실제 핵실험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 전에 또 크고 작은 어떤 그 도발들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우리가 많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힘든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북한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좀 단합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위기에 대처하는 그런 마음들 좀 더 국방을 생각하고 안보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합쳐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만갑 하면서 1호 사진 한번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호가 있으니까 저희가 세팅을 할 테니까 나중에 오십시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1호 의자를 두고 와서 쓰시죠. 내가 정은동무하고 굳이 사진 찍어야 되나? TV를 보는 것도 충분한데. 아니 1호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북에서 오신 분들은 수덜거려. 별로 찍고 싶지 않은데. 정은동무하고. 자. 다녀봅시다. 가운데 보세요. 고도의 풍자다 이거. 하나, 둘, 셋.